구로, 공단, 외곽. 폐기물 처리가 늦어져 악취가 진동하는 낡은 골목의 끝자락. 성실 정밀이라는 간판은 이미 반쯤 떨어져 나가 녹슨 쇠사슬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늙은 남자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위는 이미 문을 닫은 공장들 뿐이라 그의 비명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이번 달은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닥에 나뒹군 박 씨가 작업복 소매로 터진 입술을 훔치며 애원했다. 그의 앞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셋이 서 있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 철망치파의 행동대장. 강철구가 쇠파이프로 기름때 묻은 작업대를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이 좁은 공장 안을 울렸다. 어이, 박씨. 우리가 자선사업가로 보여 사정이 어렵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이고 우리가 이 구역 관리해 주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자꾸 이러면 우리도 곤란해. 이 낡아빠진 기계들 다 고물상에 넘겨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강철구가 씻고 있던 껌을 바닥에 퇴뱉으며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그의 목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불길하게 꿈틀거리는 듯했다. 박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나오는 것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이었다.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어제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아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철구의 발이 박 씨의 복부를 강타했다. 억소리와 함께 박 씨가 뒤로 넘어지며 쌓아둔 자재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야. 오늘 이 가게 접게 해. 기계 싹 다 부숴. 강철구의 명령에 뒤에 서 있던 부하 2명이 킬킬거리며 강목을 고쳐 잡았다.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듯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박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작은 터전이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공장 입구 쪽에서 또각하는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기름때와 쇳가루로 뒤덮인 이 거친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맑고 경쾌한 구두굽 소리였다. 강철구와 부하들의 시선이 동시에 입구로 향했다. 먼지 낀 햇살이 비치는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 험악한 공단 지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에 크지 않은 키,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 어깨에 맨 작은 가죽 가방까지. 마치 도심의 오피스 빌딩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한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다. 그녀, 이소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난장판이 된 공장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철구는 뜻밖의 방문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녀의 왜소한 체격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뭐야, 이 쥐새끼 같은 년은. 아가씨, 길 잃었어. 여긴 네가 올 만한 곳이 아닌데. 아니면 뭐, 박씨 딸내미라도 되나. 돈 대신 몸으로 때우러 왔어. 그의 저급한 농담에 부하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소연을 위협적인 존재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잘못된 장소에 발을 들인 불쌍하고 멍청한 먹잇감 정도로 여겼다. 공단의 거친 남자들 틈에서만 살아온 그들에게 그녀 같은 깔끔한 여성은 희귀한 구경거리였다. 소연은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강철구를 지나쳐 쓰러져 있는 박 씨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공장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마치 물건을 찾거나 지형을 파악하는 듯한 냉철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강철구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가씨,
귀가 먹었나 오빠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부하 중 한 명인 멸치같이 마른 사내가 껄렁대며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위협적인 척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소연이 아주 미세하게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사내는 자신이 헛손질을 했다고 생각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군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두려움에 떨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 지나친 침착함이 오히려 이질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나가려 했지만 이미 흥미가 동한 강철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허.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우리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통행료를 내야지. 가진 거 다 내놔봐. 가방도 예쁜데 안에 뭐 들었나 구경 좀 하자. 강철구가 소뚜껑 같은 손을 내밀며 위협적으로 덩치를 부풀렸다. 소연은 잠시 그 거대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제압 방법이 스쳐 지나갔다. 상대의 손목을 꺾고 경동맥을 타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일. 아르노.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본능을 억눌렀다. 죄송하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업무차 들렀다가 길을 잃었을 뿐이니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현재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녀는 휴가 중이었고 개인적인 용무로 이곳에 왔을 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정중함은 이 무법지대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비칠 뿐이었다. 하! 이 아가씨가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업무, 무슨 업무, 여기서 몸 파는 업무라도 하시나. 강철구의 눈빛이 더욱 음흉하게 변했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를 기대하며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이봐요. 그 아가씨는 그냥 보내줘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박 씨는 비틀거리며 강철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A씨. 이 늙은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강철구가 짜증스럽게 박 씨를 발로 걷어찼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박 씨가 다시 바닥으로 굴렀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소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주먹이 순간적으로 꽉 쥐어졌다가 천천히 펴졌다. 소연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일반인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공포가 아닌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관찰자의 침묵이었다. 이 공장은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었다.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인 낡은 공구함이 이곳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참이었다. 뭘 꼬라봐, 너도 저 꼴 나고 싶어. 강철구가 소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묘하게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다. 보통 여자들과는 다른 반응에 그는 본능적인 불쾌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만하시죠. 저분은 이미 충분히 다친 것 같은데요. 소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입 밖으로 냈다. 목소리 톤은 여전히 일정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명령에 익숙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톤이었다. 강철구는 잠시 귀를 의심했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 조그만 계집애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는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렸다. 그의 부하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킬킬거렸다. 형님, 이 여자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요. 우리가 누군지 확실하게 교육을 좀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멸치 같은 부하가 비열하게 웃으며 강목을 손바닥에 탁탁 두드렸다. 공장 안의 공기가 더욱 험악하게 변했다. 소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조용히 넘어가기는 글렀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매우 절제되어 있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주변으로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교육이라 좋은 단어네요. 누가 누구를 교육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연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철구가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소연이 반보 뒤로 물러나며 가볍게 그의 손길을 피한 것이다. 강철구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쭈, 요것 봐라 피했어. 강철구가 당황하며 몸을 바로 세웠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타이밍이 절묘했다. 그는 약이 바짝 올라 얼굴이 시뻘개졌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잡아, 전현 당장 잡아와 오늘 아주 뼈를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강철구의 고함 소리가 공장을 울렸다. 부하 2명이 동시에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좁은 공장 안에서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1명의 작은 여자를 포위하는 형국이 되었다.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곧 끔찍한 폭력이 벌어질 것이 뻔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달려드는 남자들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분해하고 있었다. 근육의 움직임, 무게 중심의 이동, 공격의 궤도.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그것도 휴가 중에 민간인들과 엮여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군율 위반이 될 소지가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상황을 진정시킬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이 무례한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정당방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소연이 차갑게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흥분한 그들의 귀에 그 경고가 들릴 리 만무했다. 그들은 그저 겁먹은 여자의 허세라고 생각하며 더욱 거칠게 달려들었다. 구로 공단의 썩은 공기 속에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과연 그녀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무고한 시민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철구의 신호에 맞춰 양옆에서 달려든 2 사내의 공격은 거칠고 투박했다. 싸움이라기보다는 그저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를 짓누르려는 야만적인 몸부림에 가까웠다. 좁은 공장 통로에서 그들의 덩치는 위협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소연의 눈에는 그들의 빈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 멸치라 불리는 사내가 긴 팔을 휘두르며 소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소연은 상체를 살짝 숙이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 손길을 흘려보냈다. 마치 우연히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멸치의 손은 허공을 가르며 애꿎은 쇠기둥을 강타했다.
아악 시발 그가 손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이 강목을 들어 옆구리를 노리고 휘둘렀다. 소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방금 숙였던 몸을 일으키는 반동을 이용해 반박자 빠르게 뒤로 물러섰다. 붕 하는 소리와 함께 강목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단 1c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거리 조절이었다. 이 인연이 자꾸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네. 강철구가 어이없다는 듯 허수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소연의 움직임이 그저 운이 좋아 요리조리 피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여자가 인간 병기에 가까운 최정예 특수부대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소연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박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폭력을 멈추십시오. 더 큰 문제로 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여전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그 목소리가 오히려 상대의 화를 돋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사실 소연은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은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성훈 씨는 이구로 공단에서 30년을 바친 최고의 선반 기능공이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는 이곳 성실 정밀에 자신의 손때 묻은 공구함을 맡겨두었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공구가 아닌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휴가를 내고 이곳까지 찾아왔다. 박 씨는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그 유품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 박 씨가 지금 이 무례한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그녀에게도 큰 딜레마였다. 당장이라도 저들을 제압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 엮이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문제 하이고 무서워서 오줌 지리겠네. 야, 인연이 아주 입만 살았어. 잡아 이번엔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잡아. 강철구가 다시 한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부하들은 더욱 독이 올라 씩씩거리며 소연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때 구석에서 간신히 몸을 추스른 박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만들해요. 이 아가씨는 성훈 형님 딸이라고요. 여기 아버지 유품 찾으러 온 효녀인데 왜들 이러시오. 박 씨의 외침에 강철구의 눈썹이 꿈틀했다. 의외의 정보였다. 성훈, 그 폐병쟁이 영감 옛날에 여기서 일하다 죽었다던 그 양반. 강철구가 기억을 더듬으며 빈정거렸다. 뭐야? 그럼 남도 아니네야. 잘됐다. 딸내미가 왔으니 아비비까지 갚고 가야지 안 그래. 그 영감이 우리한테 빌린 돈이 얼만 줄 알아.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소연의 아버지는 누구에게 빚을 질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철구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돈을 뜯어낼 구실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었다. 그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다가갔다. 들었지? 아가씨, 아버지가 남긴 빚이 좀 있는데 말이야.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대충 5천만 원 정도 되나. 지금 당장 갚으면 4천까지 깎아줄게. 오빠가 인심 썼다. 강철구가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부르며 킬킬거렸다. 소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그들의 언사에 차가운 이성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707 특임대에서 혹독한 멘탈 훈련을 받은 정의 요원이었다. 이 정도 도발에 넘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저희 아버지는 빚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근거 없는 협박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소연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녀의 또렷하고 논리적인 반박은 무식한 폭력배들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다. 아따,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거 보소. 배운 년이라. 이건가 강철구는 말이 통하지 않자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철제 공구함을 발견했다. 붉은색 페인트가 벗겨진 투박한 공구함에는 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소연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 공구함에 고정되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어릴 적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장에 놀러 왔을 때 보았던 바로 그 공구함이었다. 그녀의 미세한 동요를 눈치챈 강철구가 비열하게 웃으며 공구함을 집어들었다. 오호라. 이게 그 대단한 유품인가 보네. 이걸 찾으러 왔다. 이거지. 강철구가 공구함을 한 손으로 흔들어 보였다. 안에서 묵직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소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당신들이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닙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맹수의 으르렁거림과도 같은 낮은 울림이었다. 하지만 강철구는 그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싫은데 이거 내가 압류해야겠어. 빚 갚을 때까지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지. 꼬우면 지금 당장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그는 음흉한 시선으로 소연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아니면 우리랑 나가서 술이나 한 잔 따르든가. 아가씨 몸매도 반반한데. 2차까지 가면 이자는 탕감해 줄 수도 있고. 크하하, 저질스러운 웃음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웠다. 박 씨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져 부들부들 떨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성운 형님이 저 세상에서 통곡을 하실 거다. 강철구는 박 씨의 외침을 무시하고 공구함을 바닥에 패대기 치려는 신용을 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질 뻔했네. 이거 생각보다 무거워서 말이야.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안에 든 게 다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어쩌나 그는 소연의 반응을 즐기며 그녀를 조롱했다. 소연은 깊은 심호흡을 했다. 주먹을 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참아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녀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지만 그 이후의 파장을 고려해야 했다. 증거도 없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당신들의 행동은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및 협박,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될 겁니다. 그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그들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휴대폰을 본 강철구의 눈이 뒤집혔다. 이 시발년이 감히 녹음을 해야. 저거 빼서 폰 부숴버려. 그가 고함을 지르며 직접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다. 덩치 큰 사내가 진심으로 분노하여 돌진해 오는 모습은 흡사 성난 황소와 같았다. 소연은 재빠르게 휴대폰을 품속에 갈무리하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좁은 공간에서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최소한의 방어가 필요했다. 강철구의 거대한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그녀는 상체를 틀어 주먹을 흘려보내고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손바닥으로 툭 쳐서 공격 궤도를 틀어버렸다.
강철구는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 쌓여있던 드럼통에 처박혔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드럼통이 쓰러지며 폐유가 바닥으로 흘러나왔다. 으아악! 내 팔. 강철구가 팔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당해 일시적인 마비가 온 것이다. 부하들은 보스가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잠시 주춤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정당방위라고. 소연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참고만 있는 유약한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지역에 투입되기 직전 적을 섬멸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배제한 군인의 눈빛이었다. 쓰러진 강철구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들 해. 이 병신들아, 전현 잡아 죽여. 오늘 이 공장 바닥에 피칠갑을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의 명령에 주춤하던 부하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고쳐잡고 다시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소연은 아버지가 남긴 공구함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무사했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해졌다. 이 난장판 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지키고 무고한 박 씨를 보호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극적 방어 단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섬뜩한 고요함이었다. 폐유가 흘러나와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 바닥에서 강철구가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구겨진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팔꿈치의 통증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주춤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전현 당장 잡으라고. 강철구의 고함에 멸치라 불리는 말은 사내가 침을 꿀꺽 삼키고 강목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 거구의 형님이 손짓 한 번에 나가 떨어진 광경, 이 뇌리에 깊게 박힌 탓이었다. 소연은 그 틈을 타 재빨리 작업대 쪽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목표는 하나, 아버지의 공구함이었다. 이 난장판 속에서 그것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가 공구함 손잡이를 잡는 순간 기회를 엿보던 멸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들었다. 어딜 감히. 멸치는 강목을 휘두르는 대신 소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정면 대결이 두려워 선택한 비겁한 기습이었다. 소연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게 되면 뒤에 있는 정밀 기계에 부딪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충격을 어깨로 받아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소연의 몸이 휘청였다. 그녀는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철제 공구함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쾅. 요란한 금속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공구함의 내용물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다. 기름때 묻은 스패너, 드라이버,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정밀 측정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 중에는 소연이 어릴 적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조잡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금속 카네이션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평생의 보물처럼 공구함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해 왔던 것이다. 아이고, 이를 어째. 박 씨가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다. 소연의 시선이 바닥에 뒹구는 금속 카네이션에 고정되었다. 투박한 용접 자국이 남아있는 그 작은 꽃은 그녀와 아버지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우려 할 때였다. 작업화에 거친 밑창이 카네이션을 무참히 짓밟았다. 강철구였다. 그는 일부러 체중을 실어 발을 비벼댔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섬세한 카네이션 꽃잎이 찌그러졌다. 어이쿠. 미안해서 어쩌나 눈이 침침해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강철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명백한 악의로 번들거렸다. 그는 소연의 약점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이 여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수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가장 확실한 복수 방법이었다. 소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철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공장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지극히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억눌린 분노는 예민한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강철구는 그 기세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재확인하듯 거드름을 피웠다. 쓰레기라고 했다. 왜 꼬우냐, 이따위 고철 덩어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유난이야. 너 같은 년들은 꼭 별것도 아닌 감성에 젖어서 질질 짜더라. 그는 발밑에 찌그러진 금속 카네이션을 툭 걷어찼다. 그것은 힘없이 날아가 구석의 폐자재 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소연의 시선이 그것이 사라진 방향을 쫓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명확한 살기 사치였다. 사과하십시오. 소연이 말했다. 뭐 사과 푸아하. 야. 얘 지금 뭐라는 거냐. 나보고 사과를 하란다. 강철구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부하들도 따라 낄낄거렸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여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모욕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이곳에서 당장 떠나십시오. 소연은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처럼 건조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야, 이 미친년아. 상황 파악이 안 돼.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고 설교질이야. 멸치가 다시 기세등등하게 나서며 소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확 그냥 얼굴을 갈아버릴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명령질이야. 소연은 자신의 어깨를 찌르는 멸치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물리적인 접촉, 명백한 도발,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교전 수칙과 민간인 보호 의무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고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소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철구가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선 무슨 얼어 죽을 선이야. 오늘 인연 본때를 보여줘. 어디서 감히 내 구역에서 건방지게 굴어. 강철구가 손을 들어 소연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다. 그 순간 소연의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상체를 뒤로 젖혀 손바닥을 피함과 동시에 강철구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철구는 자신의 손목이 강철 족쇄에 채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소연은 잡은 손목을 비틀며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으악, 강철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소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상태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제가 경고했을 텐데요. 멈추라고. 공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부하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제압당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다. 박 씨조차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강철구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수치심에 눈이 뒤집힌 그는 반대쪽 손으로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은색 칼날이 번뜩였다. 이 시발년이 죽여버릴 거야.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소연은 예상치 못한 흉기의 등장에 급히 뒤로 물러섰다. 칼날이 그녀의 재킷 소매를 스치고 지나갔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옷감이 찢어지고 하얀 팔뚝에 붉은 실선이 그어졌다. 피가 한 방울 맺혔다. 상황은 이제 단순 폭행에서 특수 상해로 전환되었다. 소연은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덤덤하게 확인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칼까지 꺼내셨군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연이 낮게 읊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맹수가 사냥감을 몰아넣을 때 보여주는 느리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이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강철구와 부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분명 자신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무기까지 들고 있었지만 이 조그만 여자에게서 풍기는 기운에 압도당하고 만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넘나들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뭐야? 오지 마. 오면 진짜 찌른다. 멸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강목을 허공에 휘둘렀다. 그의 허세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연은 그들의 공포를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교육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말로 하는 교육이 통하지 않는 짐승들에게는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구로 공단의 폐공장. 그 어두운 구석에서 진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철구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잭나이프를 내려다보았다. 홧김에 꺼내 들었지만 실제로 사람을 찌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저 겁을 주어 이 상황을 모면하고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상대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공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핏방울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작은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소연은 자신의 상처를 지혈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강철구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죽은 생물을 바라보는 듯 생기가 없으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웠다. 형님,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멸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단순한 폭행과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들도 어렴풋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구석에 쓰러져 있던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112 버튼을 눌렀다.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은 멸치의 눈썰미를 피하지 못했다. 이 영감이 지금 어딜 전화하는 거야? 멸치가 잽싸게 달려가 박 씨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화면에는 112 발신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 새끼가 경찰을 불러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감히 짭새를 끌어들여 멸치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강철구의 시선이 박 씨에게로 향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잔뜩 독이 올라있던 그는 분풀이 대상을 찾은 듯했다. 야,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오늘 아주 제삿날로 만들어줄게. 강철구가 잭나이프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대신 묵직한 스패너를 집어들었다. 그는 소연에게서 받은 모욕감과 공포를 박 씨에게 투사하려 했다. 약자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비열한 심리였다. 아,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 씨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강철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패너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것이 박 씨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장 입구의 철문이 거칠게 닫혔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문을 닫은 것은 소연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입구로 이동해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지금부터 이 문을 걸어서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연이 낮게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단호한 전장에서의 지휘관 목소리였다. 강철구는 스패너를 든 채 멈칫했다.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를 가두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여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수동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맹수가 우리 안을 배회하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제가 제안 하나 하죠. 그분을 놔주고 순순히 경찰서로 가자수하십시오. 그러면 제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이었다. 인연이 진짜 돌았네. 야, 니들 뭐해 전연 잡아서 족치라니까 문을 잠그면 지가 어쩔 건데. 도간에 든 쥐신세인 건 너야. 강철구가 악을 쓰며 부하들을 재촉했다. 2명의 부하가 강목을 들고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봐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 기세가 흉흉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뱃속 깊이 들어온 공장 특유의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그녀의 전투 본능을 자극했다. 선두에 선 멸치가 강목을 크게 휘둘렀다. 소연은 제자리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다가 강목이 머리에 닿기 직전 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멸치의 명치에 정확하게 꽂혔다. 퍽 짧고 간결한 타격음이었다. 컥 멸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이 턱 막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고통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만 뻐끔거렸다. 뒤따르던 다른 부하가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소연은 그의 손목을 잡아채고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눌렀다. 우두둑 하는 섬뜩한 소리가 났다. 내 팔팔 부러졌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단 3초. 2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강철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빠르고 절제된 동작이었다. 일반적인 싸움꾼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너 정체가 뭐야? 강철구가 뒷걸음질치며 물었다. 스패너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강철구의 심장을 조여왔다. 궁금합니까? 그럼
몸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은 회사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살인 병기. 코드네임 바이퍼 브이펄가 깨어난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다. 그것은 타겟을 포착한 저격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공포에 질린 강철구가 최후의 발악으로 스패너를 던지고 다시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오지마 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소연은 그의 난잡한 칼부림을 차분하게 관찰했다. 패턴이 단순하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빈틈투성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노리고 발을 뻗으려 했다. 그때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멸치가 정신을 차리고 소연의 발목을 붙잡았다. 형님, 지금입니다. 어서 전연을. 예상치 못한 방해에 소연의 중심이 살짝 흐트러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철구가 칼을 앞세워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칼끝이 그녀의 복부를 향해 쇄도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잡힌 발목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반대쪽 발로 멸치의 턱을 올려찼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멸치가 나가떨어졌다. 동시에 그 회전력을 이용하여 강철구의 칼을 쥔 손목을 바깥쪽으로 쳐냈다. 칼이 허공을 날아 구석에 처박혔다. 무기를 잃은 강철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소연의 주먹이 그의 턱 바로 앞에서 멈췄다. 주먹에서 일으킨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희익 강철구가 숨을 들이키며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릴 뻔한 공포였다. 만약 저 주먹이 그대로 꽂혔다면 턱뼈가 으스러졌을 것이 분명했다. 소연은 주먹을 거두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군요. 그녀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 없었다. 이곳은 너무 좁고 박 씨가 휘말릴 위험이 너무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더 확실하고 처절한 절망을 안겨주고 싶었다. 당신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소연은 낮지만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남겼다. 그녀는 굳어버린 그들을 뒤로하고 박 씨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가씨. 도대체. 박 씨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아가씨인 줄 알았던 친구의 딸이 순식간에 조폭들을 제압해 버린 것이다. 소연은 대답 없이 박 씨를 부축하여 공장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강철구의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쫓아올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들은 패배감과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들을 비췄다. 소연은 박 씨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접니다. 구로 공단 쪽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는 무장한 조직폭력배 다수입니다. 아니요. 경찰 말고 우리 방식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끄는 소연의 눈빛이 더욱 깊고 어둡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옷소매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사주셨던 소중한 옷이었다. 이 빚은 반드시 받아내겠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구로의 밤하늘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구로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의원. 소연은 치료를 받고 나온 박 씨를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박 씨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뜨거운 국물을 떠넘기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듯했다. 미안하다. 내 못난 모습만 보여줬구나. 내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 박 씨가 쉰 목소리로 자책했다.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겁니다. 박 씨는 그녀의 말에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기묘한 확신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만 알았던 친구의 딸에게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베테랑 군인의 기운이 풍겨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믿기로 했다. 소연은 박 씨를 안전한 모텔에 투숙시킨 후 거리로 나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구로 공단은 낮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인적 끊긴 골목마다 거친 사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인근의 작업복 전문점에서 검은색 카고 바지와 짙은 회색 후드 집업, 그리고 튼튼한 전술화와 비슷한 등산화를 구입했다. 찢어진 정장 재킷과 불편한 구두는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렸다. 탈의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연약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머리를 질끈 묶어 올렸다. 드러난 목덜미와 날카로운 턱선이 그녀의 강인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휴대전화를 꺼낸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결. 무슨 일인가? 이중희. 휴가 중일 텐데.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지역대장의 목소리였다. 단결. 휴가 중 보고드립니다. 현재 구로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민간인 갈취 및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경찰 개입 시 피해자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연은 감정을 배제한 채 상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장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챈 듯했다. 그래서 자네가 직접 청소라도 하겠다는 건가? 민간인 지역 작전은 위험 부담이 크다. 알고 있겠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더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됩니다.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후 처리를 위한 헌병대 파견만 요청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대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소연 중위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효율적인 인간 병기 중 하나였다. 허가한다. 단, 민간인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요란하게 굴지 마라. 뒤처리가 골치 아파지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단결. 전화를 끄는 소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공식적인 허가까지 떨어졌다.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밤 10시. 소연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폐공단 지역으로 다시 잠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했다. 발자국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폐쇄된 공장 지붕 위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목표 지점으로 접근했다. 낮에 소란이 있었던 성실 정밀 공장 앞에는 예상대로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다.
강철구가 분을 이기지 못해 조직원들을 더 불러 모은 모양이었다. 대략 20명, 남짓. 형형색색의 문신을 드러낸 사내들이 술판을 벌이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아따, 형님,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다 부르신 겁니까? 그냥 확 잡아다가 아주 혼쭐을 내주시지 그러셨어요. 한 조직원이 비아냥거렸다. 강철구는 붕대를 감은 팔을 들어 보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이 새끼야, 그년이 보통 년이 아니라고 눈빛이 아주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았다니까. 내가 방심해서 당한 거지. 제대로 붙었으면 뼈도 못 추렸을 거야. 그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2층 높이의 녹슨 철골 구조물 위에 엎드려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20명. 전면전은 불리하다. 하지만 게릴라 전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녀는 그들의 위치, 무기 소지 여부, 도주로 등을 머릿속에 입력하며 최적의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들은 술에 취해 경계가 느슨해진 상태였다. 자신들의 구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누구도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할 거라 믿고 있었다. 소연은 그 오만함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임을 잘 알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할 대상은 강철구.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다. 소연은 냉철하게 판단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튕겨 공장 반대편의 드럼통을 맞췄다. 깡 날카로운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갈랐다. 술을 마시던 조직원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다. 뭐야, 무슨 소리지? 고양이인가야. 막내야. 가서 한번 보고 와. 막내라 불리 냈된 조직원 하나가 투덜거리며 드럼통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소연은 소리 없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착지 동작조차 완벽하게 제어하여 아무런 소음도 내지 않았다. 막내는 드럼통 뒤를 기웃거리다가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목덜미를 강하게 눌렀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소연은 기절한 조직원을 조용히 구석에 눕혔다. 하나 처리. 남은 건 19.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와? 오줌 싸러 가서 똥이라도 싸나 5분이 지나도록. 막내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조직원 2명이 그를 찾으러 나섰다. 막내야, 어디서 농땡이 피우는 거야. 그들이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자 소연은 그림자 속에서 미끄러지듯 나타났다. 순식간에 2명의 목을 동시에 가격했다. 퍽그, 퍽그.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2 사람도 맥없이 쓰러졌다. 새처리. 소연은 그들을 끌어다 막내 옆에 나란히 눕혔다. 그녀의 심박수는 여전히 평온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전장이었다. 적의 수를 하나씩 줄여가며 공포심을 심어주는 심리전. 공장 앞의 술자리는 점점 흉흉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나간 놈들이 돌아오지 않자 강철구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뭐야, 이거. 야, 니들 다 일어나. 뭔가 이상하다. 몽둥이 챙겨 조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강목과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본격적인 쇼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그들의 시선을 유도했다. 자박, 자박, 저기다, 저쪽에 누가 있다 한 조직원이 소리치며 소연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소연은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근처의 폐공장 건물 안으로 재빠르게 뛰어들어갔다. 그곳은 그녀가 미리 봐둔 사냥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출입구가 하나뿐이고 내부가 복잡하여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덤비기 힘든 구조였다. 전현이다. 낮에 그년이야. 잡아 저 안으로 들어갔어. 강철구가 흥분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앞뒤 재지 않고 조직원들을 이끌고 폐공장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크아하, 이 멍청한 년. 제 발로 막다른 곳에 기어들어 가다니 오늘 아주 끝장을 봐주마. 강철구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폐공장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먼지 쌓인 기계들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야, 핸드폰 불 켜. 어디 숨었는지 샅샅이 뒤져. 강철구의 명령에 여기저기서 휴대전화 불빛이 켜졌다.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유일한 출입구인 거대한 철문이 닫혔다. 소연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조직원들이 화들짝 놀라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밖에서 굳게 잠긴 후였다. 사실은 안에서 잠그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알 길이 없었다. 뭐야, 문이 왜 안 열려?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문을 두드렸다. 당황하지 마. 그년 어차피 이 안에 있어. 찾아서 조지면 그만이야. 강철구가 애써 침착한 척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닫힌 공간이 주는 공포감은 서서히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어둠 속 높은 곳에서 소연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야간 투시경을 낀 것처럼 정확하게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사냥터의 문은 닫혔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환영합니다. 지옥에 오신 것을. 소연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공장 안에 작게 울려 퍼졌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섬뜩하게 그들의 귓가에 꽂혔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왜 707 특임대가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라 불리는지를.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조직원 몇 명이 달라붙어 온몸으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쇠사슬로 단단히 감아버린 듯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당혹감이 뒤섞여 공장 안을 메웠다. 형님, 문이 안 열립니다. 완전히 잠겼어요. 한 조직원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강철구는 짜증스럽게 그를 밀쳐냈다. 비켜봐. 이 병신들아,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렇지. 그가 직접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굳게 닫힌 철문은 그들을 비웃듯 미동도 없었다. 순간 서늘한 공포가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자신들의 구역, 자신들의 앞마당이라 여겼던 곳이 순식간에 탈출 불가능한 감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그들이 먹잇감이라 여겼던 작은 여자 하나 때문에. 시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년이 언제 문을 잠근 거지? 강철구가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휴대전화 불빛들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공장 내부의 흉물스러운 기계들을 비췄다. 녹슨 프레스기와 거대한 선반들이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모두 침착해, 당황하지 마라. 강철구가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 부하들이 동요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야, 생각해 봐라. 어차피 그녀는 이 안에 있다. 밖에서 문을 잠갔다 해도 다른 개구멍으로 들어왔을 거야. 우린 19명이고 그녀는 혼자다. 뭐가 무서워?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조직원들의 동요가 조금 가라앉았다. 수적 우세는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큰 무기였다. 자, 3인 1조로 흩어져서 수색한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찾으면 바로 소리 지르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강철구의 지시에 조직원들이 조를 나누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 높은 철골 구조물 위에 웅크리고 있던 소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야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적들이 스스로 병력을 분산시키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사냥 시작. 그녀는 소리 없이 철골을 타고 이동했다. 그녀의 목표는 가장 외곽으로 빠진 3인조였다. 그들은 공장 구석의 자재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야, 근데 그 여자 진짜 뭐 하는 여자일까? 아까 형님 날려버리는 거 봤냐? 보통이 아니던데. 몰라. 시발. 귀신 들린 년 아니야. 아까부터 등골이 오싹한 게 영 기분이 더럽네. 조직원들이 두려움을 떨치려는 듯 쉴 새 없이 떠들며 걸어갔다. 그들이 자재 창고의 어두운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소연은 천장 배관에 매달려 있다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그들의 바로 뒤였다. 가장 뒤에 있던 조직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소연의 손날이 그의 목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가 힘없이 쓰러졌다. 앞서 가던 2명이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방금 무슨 소리?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동료와 그 위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였다. 저기 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소연은 이미 그들의 품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왼쪽 남자의 명치를 강타하고 곧바로 오른쪽 남자의 턱을 올려찼다. 퍽! 빡 2번의 타격음이 거의 동시에 들렸다. 순식간에 3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소연은 그들의 무전기 그들이 서로 연락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저가형 생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치익 하는 잡음이 들렸다. 야, 3조, 무슨 일이야? 방금 비명 들린 것 같은데 강철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다. 소연은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3초간 침묵을 유지하다가 손가락으로 무전기 마이크를 톡 2번 두드리고는 전원을 꺼버렸다. 이 개같은 년이야 3조 쪽으로 다 모여. 당장 강철구의 악에 바친 고함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우르르 자재 창고 쪽으로 몰려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는 동료 3명뿐이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적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귀신인가? 어떻게 소리도 없이. 한 조직원이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인원은 16. 공포심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강철구 주변으로 똘똘 뭉쳤다. 젠장 뭉쳐. 다들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강철구가 스패너를 꽉 쥐며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소연은 그들이 뭉치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원하던 바였다. 흩어져 있으면 각계격파는 쉽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일망타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공장 중앙의 넓은 작업 공간으로 그들을 유인하기로 했다. 그곳은 달빛이 천장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곳이었다.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를 위한 완벽한 조명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볼트 하나를 집어 중앙 작업 공간 쪽으로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다. 저쪽이다. 중앙 작업장 강철구와 조직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잔뜩 움츠린 채 마치 겁먹은 양떼처럼 이동했다. 중앙 작업장에 도착한 그들은 텅 빈 공간을 보고 허탈해했다. 아무도 없었다. 뭐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때 그들 머리 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깁니다. 모두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2층 높이의 난간 위에 소연이 서 있었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온 하얀 달빛이 그녀의 등 뒤를 비추어 마치 어둠 속에서 강림한 사신 시신처럼 보였다. 역광 때문에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거기 있었구나. 이 쥐새끼 같은 년. 강철구가 반가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드디어 적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안도감이 공포를 잠시 밀어냈다. 야, 저 계단으로 올라가 포위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조직원들이 우르르 철제 계단 쪽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소연은 그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난간을 뛰어넘어 1층 바닥으로 착지했다. 쿵 하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착지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들을 마주 보았다. 16명의 건장한 남자들과 1명의 작은 여자.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소연의 태도는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웠다. 도망 안 가냐?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만. 강철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 앞을 막아섰다. 부하들이 그녀를 반원형으로 에워쌌다. 이제 그녀에게 퇴로는 없었다. 도망이라뇨.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목을 풀고 목을 좌우로 꺾었다. 우두둑. 뼈마디가 맞춰지는 소리가 조용한 공장 안에 울렸다. 강철구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가 몹시 거슬렸다. 그는 자신의 공포심을 감추기 위해 더욱 허세를 부렸다. 본론하. 그래. 몸으로 하는 대화가 진짜 본론이지. 아까는 내가 방심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우리 애들이 좀 거칠어서 말이야. 팔다리 한두 개 부러져도 원망하지 마라. 그는 음흉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내렸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다른 쪽으로도 교육을 좀 시켜줘야겠어. 얼굴이 반반해서 그냥 보내기는 아깝잖아. 크킬킬. 저질스러운 성희롱에 조직원들이 덩달아 낄낄거렸다. 그들은 수적 우세에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 듯했다. 공포는 잠시 잊혀지고 집단 광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소연의 눈매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이성을 벼렸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입, 그리고 약자를 짓밟는 그 오만한 태도. 오늘부로 끝입니다. 소연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뭐야, 무기라도 꺼내시게. 귀여운 장난감 칼이라도 가지고 다니냐. 강철구가 비웃었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다. 짤랑 하는 맑은 금소금이 들렸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은색 줄에 매달린 작은 금속 인식표였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인식표에는 독수리 문양과 함께 70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철구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의아한 듯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군번줄 너 군발이었냐 하이고. 요즘은 여군도 휴가 나와서 깡패짓을 하나 보지. 그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듯 비아냥거렸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부두목급 조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군 시절 특전사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어 그 마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형님, 저거. 부두목이 떨리는 손으로 인식표를 가리켰다. 저거 707, 707 특임대 마크입니다. 707 그게 뭔데, 뭐 대단한 거라도 돼. 강철구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최정예 특수부대요. 거기 여군이면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살인 기계라고요. 부두목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그제야 강철구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707. 밀리터리 마니아나 알 법한 이름이었지만 살인기계라는 단어는 그의 뇌리에 강렬하게 밝혔다. 그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동네 양아치나 겁 많은 상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소연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시계를 보았다. 자기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군요.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명은 인간 개조. 소요 시간은 3분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3분. 그것은 그녀가 이 16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공장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만한 포식자였던 그들이 순식간에 우리에 갇힌 초라한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3분이라니. 이 미친년이 진짜 허세가 하늘을 찌르는구만. 강철구가 애써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염소 소리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은색 인식표가 달빛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불길한 박동을 계속했다. 옆에 있던 부두목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듯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형님, 저거 진짜입니다. 저 각인, 저 독수리 문양. 군장점에서 파는 가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지금 진짜 좆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특수부대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닥쳐, 야. 이 새끼들아, 쫄지 마. 특수부대면 뭐 총알이라도 튕겨낸다냐. 어차피 계집애야 쪽수로 밀어붙이면 장사 없어. 강철구는 공포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악을 썼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가장 먼저 쇠파이프를 고쳐 잡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소연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왼쪽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손가락으로 베젤을 돌려 타이머를 맞추는 띠딕 소리가 적막한 공장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겁먹고 머뭇거린 시간 20초를 빼면 이제 2분 40초 남았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사무적이었다. 마치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대기 시간을 안내하는 듯한 평온함이었다. 그 이질적인 태도가 오히려 조직원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아, 이 시발년이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네야. 다 죽여 전연 잡는 놈한테 내 전 재산 반을 떼준다.
강철구가 결국 폭발했다. 돈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주어지자 주춤거리던 조직원들의 눈에 다시 탐욕스러운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와아, 아악. 가장 앞에 있던 덩치 큰 조직원 하나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는 공사장 대형 해머를 들고 있었다. 좋기 쉽게 기은 되어 보이는 육중한 해머가 공기를 가르며 소연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다.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는 살인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느려 보였다. 그녀는 해머가 정수리에 닿기 직전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왼쪽으로 틀었다. 붕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해머가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바닥의 콘크리트를 강타했다. 쾅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공격이 빗나가 중심이 무너진 조직원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소연의 오른발이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군화 앞코가 조직원의 턱 밑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허공으로 붕 떴다가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눈을 허옇게 뒤집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 버렸다. 단 한 방. 1초도 걸리지 않은 상황 종료였다. 뒤따라 달려오던 다른 조직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듯 멈춰섰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발차기 한 방에 날아가 버리다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광경이었다. 다음, 소연이 짧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괴물 같은 년. 강철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욕설이 새어나왔다. 이제 그는 확실히 깨달았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맹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 뭘 멍하니 있어 다 같이 덤비라고 한꺼번에 덮쳐 강철구의 독촉에 남은 15명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공포를 잇기 위한 발악에 가까운 함성이었다. 사방에서 강목, 쇠파이프, 야구방망이가 날아들었다. 일반인이라면 순식간에 고깃덩어리가 되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연에게 이 상황은 익숙한 훈련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다수의 적 제압 훈련. 시나리오 B3. 그녀의 머릿속에서 전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었다. 그녀는 자세를 낮추고 적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날아온 쇠파이프를 왼팔로 흘려내고 동시에 오른손바닥으로 상대의 턱을 올려쳤다. 이어서 바로 옆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자의 명치에 뒤돌려차기를 꽂아 넣었다. 어쿠액. 2명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조직원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공격들을 막아냈다. 인간 방패가 된 조직원은 동료들의 무기에 대신 맞으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다. 아악야, 이 새끼들아, 나라고 나 때리지 마. 혼란의 도가니였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뒤엉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난전이 벌어졌다. 그 중심에 소연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손발이 닿는 곳마다 폭풍이 몰아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한 무술 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철저하게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살상 무술이었다.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고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다.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며 쓰러진 남자들만이 남았다. 2분 남았습니다. 난전 속에서도 그녀는 냉정하게 시간을 체크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조직원들에게는 사신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들은 점차 공포에 질려
공격을 주저하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한 것이다. 강철구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까지 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는 비열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무언가 인질로 삼을 만한 것이 필요했다. 그의 눈에 공장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차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다. 악마적인 아이디어가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야, 다 비켜 인연.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움직이면 다 불질러 버릴 거야. 강철구가 라이터를 꺼내 들고 드럼통 쪽으로 달려갔다. 형님, 거긴 위험합니다. 기름이. 부하들이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철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소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민간인 지역에서의 화재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녀의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변경되었다. 적 제압에서 위험 요소 제거로. 하하하. 어때 이제 좀 무섭냐. 특수부대고 나발이고 불타 죽으면 다 똑같은 시체야. 강철구가 라이터 불을 켜고 미친 듯이 웃어댔다. 춤추는 작은 불꽃이 드럼통 주위의 유증기와 만나면 대참사가 벌어질 터였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군요.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낮게 깔렸다. 그녀는 눈앞에 조직원 2명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강철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지마 오면 진짜 던진다. 강철구가 라이터를 드럼통을 향해 던질 기세로 위협했다. 그 순간 소연의 손이 허리춤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가 바닥에서 주웠던 작은 쇠볼트가 그녀의 손끝을 떠났다. 쉥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아, 강철구가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쇠볼트가 정확하게 그의 손등을 강타한 것이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그는 손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었다. 라이터는 다행히 드럼통에서 조금 떨어진 바닥에 떨어져 꺼져버렸다. 1분 30초.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소연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강철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는 이미 10명 가까운 조직원들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남은 자들은 겁에 질려 그녀의 길을 막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홍해처럼 갈라섰다. 이제 남은 건 우두머리 사냥뿐이었다. 소연의 그림자가 강철구의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오만한 폭군에게 내려진 처절한 단죄의 그림자였다. 강철구는 손등이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의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무적이라 믿었던 철망치파, 정예 조직원들이 단 한 명의 작은 여자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었다. 이 병신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안 싸워. 강철구가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부하들의 귀에는 그의 명령이 들리지 않았다. 남은 조직원은 이제 6명.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소연이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2걸음씩 물러났다. 맹수 앞에 초식동물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1분 남았습니다. 소연이 무심하게 통보했다. 그녀의 카운트다운은 그들에게 사형 집행 시간이나 다름없었다. 공포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역설적으로 쥐구멍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후의 발악이 시작됐다. 에라이 시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와, 가장 겁이 많아 보이던 조직원이 눈을 질끈 감고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나머지 5명도 그의 비명 같은 함성에 자극받아
일제히 덤벼들었다.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마지막 저항인가. 효율적으로 정리한다. 그녀는 정면으로 달려드는 조직원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사이 그녀의 팔꿈치가 그의 턱을 정확하게 올려쳤다.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그가 비틀거렸다. 소연은 그를 방패막이 삼아 회전하며 뒤에서 날아오는 강목을 그의 등으로 받아내게 했다. 아악야, 이 미친놈아 나라고 팀킬이 벌어지며 그들의 대열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소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그들 사이를 누비며 급소만을 골라 타격했다. 명치, 인중, 관자놀이, 오금,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인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들이 그녀의 손발에 의해 정확하게 공략당했다. 퍽, 퍽, 억. 쿠당탕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이 짧은 간격으로 터져나왔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마지막으로 덤벼들었던 6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이제 공장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이소연, 그리고 강철구. 강철구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기절하거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부하들이 즐비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직이 단 3분도 안 되어 완전히 와해된 것이다.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강철구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소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공장 안에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울렸다. 또각, 또각, 오지 마, 나 철망치파 행동대장이야. 우리 형님들이 알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강철구가 엉겁결에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쇠파이프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는 비참하게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났다. 방금 전까지 약자들을 짓밟으며 희열을 느끼던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모습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약자 그 자체였다. 아까의 그 패기는 어디 갔습니까?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소연이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강철구의 얼굴을 덮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돈 줄게. 얼마면 돼. 아까 그 연간빚도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응. 강철구가 비굴하게 웃으며 두 손을 비볐다. 으스러진 손등의 고통도 잊은 채 살기 위해 애원했다. 소연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순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녀는 아까 강철구가 짓밟았던 아버지의 금속 카네이션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박 사장님에게 가했던 무자비한 폭력도 이제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소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철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비굴함 뒤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이 개 같은 년이. 그는 바닥에 있던 모래를 한 줌 쥐어 소연의 얼굴에 뿌렸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기습이었다. 동시에 품속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다시 꺼내들었다. 죽어. 소연은 눈을 감고도 그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모래가 날아오는 순간 이미 그녀는 고개를 돌려 피했고 칼이 날아오는 궤적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의 군화발이 강철구의 손목을 걷어찼다. 잭나이프가 힘없이 날아가 구석에 처박혔다.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 무기까지 잃은 셈이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소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확실한 참교육이 필요했다. 그녀는 강철구의 멱살을 잡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그녀의 한 팔에 의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강철구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발버둥 쳤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폭력이었죠. 힘으로 남을 찍어 누를 때의 그 쾌감. 소연의 눈동자가 강철구의 눈 바로 앞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그 쾌감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녀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공장 바닥에 먼지가 피어올랐다. 강철구는 등뼈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소연은 그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이 팔로 힘없는 노인을 때렸습니까? 우두둑 끄아악. 이 발로 남의 소중한 추억을 짓밟았습니까? 그녀는 그의 발목을 강하게 밟았다. 퍽, 헉, 허욱. 제발. 강철구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천하의 악당도 자신보다 강한 진짜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 구역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제 눈에 띌 시에는.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때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강철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소연은 잡고 있던 그의 멱살을 툭 놓았다. 그는 쓰레기처럼 바닥에 널브러졌다. 공장 안은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20명 가까운 건장한 남자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한 현장이었다. 소연은 천천히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2분 53초. 교육 종료.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었다.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평온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아마도 헌병대의 차량일 것이다. 그녀가 미리 불러둔 청소부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소연은 쓰러져 있는 강철구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이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짓밟인 자존심. 그것이 소연이 그에게 내린 진정한 형벌이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녀는 짧게 중얼거리고는 공장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그녀의 승리를 자축하는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구로 공단의 어두운 밤.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구로 공단의 정막을 찢어 발겼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폐공장에 깨진 창문 틈으로 어지럽게 스며들었다. 공장 안은 여전히 신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조차 이제는 패배자들의 비참한 배경음악처럼 들릴 뿐이었다. 꼼짝 마, 서울 구로경찰서 강력팀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거친 고함과 함께 공장의 철문이 열리고 무장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최 형사는 잔뜩 긴장한 채 권총을 겨누고 진입했다. 조폭 수십 명이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터라.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최 형사는 권총을 내리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넓은 공장 바닥에는 철망치파로 악명 높은 조직원 20명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개 중에는 팔다리가 기묘하게 꺾여 기절한 자도 있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도 있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단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작은 체구의 여성. 헐렁한 카고 바지에 후드 집업을 걸친 그녀는 이 끔찍한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온한 얼굴로 경찰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저 여자가 혼자서 이 많은 인원을... 뒤따라 들어온 신입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최 형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소연에게 다가갔다. 신분을 밝히십시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소연은 품속에서 군 신분증을 꺼내 제시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소속 이소연 중위입니다. 휴가 중 민간인 대상 집단 폭행 및 특수 협박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제압했습니다. 지바링치. 특임대 최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지 몰라도 강력계 형사로서 그 부대의 악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인간 병기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때였다. 공장 밖에서 묵직한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완장을 찬 헌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등장에 어수선하던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군기로 잡혔다. 헌병대 선임 부사관이 소연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달려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상사 김철수.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쩌렁쩌렁한 경례 구호가 공장을 울렸다. 쓰러져 있던 조폭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움찔거렸다. 소연은 담담하게 경례를 받았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인계하겠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조폭들을 하나둘씩 일으켜 세워 포박했다. 경찰들은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골치 아파하던 거대 조직이 군인 한 명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와해된 것이다. 구석에서 헌병들에게 끌려 나오던 강철구가 소연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버둥 쳤다. 저 여자 좀 치워줘요. 제발 차라리 감방에 보내달라고 다시는 마주치기 싫어. 천하의 강철구가 오줌까지 지리며 공포에 떠는 모습에 최 형사는 혀를 내둘렀다. 도대체 무슨 짓을 당했기에 저렇게까지 영혼이 파괴된 것일까? 그는 소연을 다시 한번 경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중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최 형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소연은 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최 형사에게 건넸다. 증거 자료입니다. 이들이 영세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정황, 그리고 흉기를 사용해
저를 공격하려 한 영상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겁니다. 최 형사는 증거물을 받아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완벽하군요. 이 정도면 조직폭력배 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까지 추가해서 일망타진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현장 정리가 마무리될 무렵 공장 밖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로 공단의 상인들과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폴리스라인 너머를 기웃거렸다. 저거 강철구 아니야. 아이고, 꼴 좋다.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세상에, 저 많은 놈들이 다 쓰러진 거야. 도대체 누가 그랬대. 웅성거림 속에서 박 씨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인파를 헤치고 나왔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줄줄이 끌려 나오는 철망치파 조직원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년간 그들을 괴롭혀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공장 입구에서 소연이 걸어 나왔다. 경찰과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그녀의 옷에는 먼지와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소연아.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박 씨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푹 주무세요.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아가씨가 그 무시무시한 조폭들을 혼자서 소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눈앞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저 아가씨가 우리를 구해준 거야. 세상에 저런 영웅이 어디 숨어 있었대.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구로의 밤하늘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해소되면서 터져나오는 벅찬 감동의 표현이었다. 소연은 쏟아지는 찬사에 익숙하지 않은 듯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에게 이런 임무는 늘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수행하고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감사를 받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민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하고는 대기하고 있던 헌병 차량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었다. 대신 희망과 안도의 빛이 가득했다. 차가 출발하고 멀어지는 공단 풍경을 바라보며 소연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때로는 누군가를 해쳐야만 하는 이 손이 오늘은 누군가를 지키고 구원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거리를 제가 조금은 깨끗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이제는 약간 찌그러진 금속 카네이션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밤은 깊었지만 구로 공단에는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건이 있은 지 3주가 지났다. 구로 공단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공기 속에 섞여 있던 무겁고 음습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골목마다 진동하던 역한 폐유 냄새 대신 활기찬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노동자들의 힘찬 목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성실 정밀의 셔터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박 씨는 밝은 얼굴로 공장 앞을 쓸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주름과 그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나는 이웃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박 사장. 얼굴이 편내 폈어. 요즘 주문이 밀려든다면서 옆집 철공소 김 씨가 너스레를 떨었다. 아유, 다 우리 소연이. 아니, 이중이 덕분이지. 그 악질들이 사라지니까 살맛이 나네. 살맛이 나. 박 씨가 호탕하게 웃었다. 그렇다. 철망치파가 일망타진된 후 구로 공단은 제 모습을 되찾았다. 그들이 불법으로 갈취하던 돈이 다시 상인들의 주머니로 돌아갔고 두려움에 떨며 숨죽였던 사람들이 다시 어깨를 펴고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말끔한 정복 차림의 군인 한 명이 공단 골목에 나타났다. 베레모를 눌러쓰고 각 잡힌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그녀는 단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소연 중이었다. 휴가 복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른 것이다. 어머, 저 군인 아가씨가. 그때 그 영웅 아니야 맞네. 아이고, 군복 입으니까 더 멋있네. 상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몇몇은 다가와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소연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성실 정밀로 향했다. 아저씨, 저 왔습니다. 작업에 열중하던 박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복을 입은 소연의 모습에 그는 잠시 넋을 잃었다. 늠름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젊은 시절 함께 땀 흘리던 친구 이성훈의 강인한 눈빛을 보았다. 아이고, 우리 소연이 왔구나. 어서 와라. 복귀한다더니 바쁠 텐데 못하러 또 왔어. 박 씨가 기름 묻은 손을 허둥지둥 앞치마에 닦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소연은 공장 안을 둘러보았다. 부서졌던 집기들은 말끔하게 수리되었고 구석에 방치되었던 아버지의 선반 기계도 다시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공장이 활기를 되찾아서 다행입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기뻐하고 말고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았어.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박 씨가 눈시울을 붉혔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박 씨에게 건넸다. 이거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아버지가 아저씨께 맡기셨던 거니까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철구의 발에 짓발려 찌그러졌던 금속 카네이션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끔하게 펴지고 다듬어져 오히려 예전보다 더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용접 부위에 미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조차 훈장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제가 부대정비고에서 조금 손봤습니다.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이 상처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요.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네이션을 어루만졌다. 그래.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우리도 이 시련을 겪었으니 더 단단해지겠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소연은 박 씨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소중한 일상의 온도였다. 한편 서울 남부 구치소의 독방. 강철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제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한때 구로 바닥을 호령하던 거구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4885번 접견이다. 나와 교도관이 철창을 곤봉으로 두드렸다. 희익 강철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곤봉 소리가 그때 그 여자가 내던 타격음과 겹쳐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 작은 여자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그를 짓밟고 또 짓밟았다. 팔이 꺾이고 발목이 부러지는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곤 했다. 제발, 저 좀 독방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밖은 무서워요. 여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가 횡설수설하며 애원했다. 교도관들은 혀를 찼다. 천하의 강철구가 완전히 맛이 갔구만.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맞아. 그의 감옥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신체적 자유의 구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 깊숙이 각인된 공포라는 이름의 감옥이었다. 그에게 내려진 참교육의 유효기간은 아마 평생 갈 것이다. 복귀하는 버스 안. 소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의 이면에는 여전히 수많은 폭력과 불의가 숨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해칠 수도 지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손. 그녀는 다짐했다. 이 힘을 오로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만 쓰겠다고. 부이파 독사라는 그녀의 코드네임은 적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겠지만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그 독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될 것이다. 그녀는 베레모를 고쳤었다. 휴가는 끝났다. 이제 다시 그녀의 전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녀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다.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력을 감춘 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 옆에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일지도 모르니까요.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이번 이야기 통쾌하게 보셨나요?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들이 참교육당하는 모습에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강력하고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다음 참교육 대상이나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